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자, 제 유튜브를 계속 구독하셨던 분들은 작년 말에 제가 레노베이션을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워낙 정신 없어서 유튜브 업로드도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레노베이션 하면서 경험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하고 싶은 컨텐츠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공유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나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자, 레노베이션을 하려면 일단 돈이 들죠,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싶어 하시죠. 당연하게. 물론 저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결국은 집주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돈만 많으면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비용을 줄여야 되고 싸게 하고 싶고, 그러면 결국 본인이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처음에 레노베이션을 시작할 때 제가 아무리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고 해도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고용해야겠죠. 돈을 지불하고요. 그래서 레노베이션 업자분들, 그러니까 시공하시는 분들을 이제 고용해야 하는데, 그 레노베이션 하시는 분들과의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일반적인 경우죠. 레노베이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시공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시공업자와 일당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 또 다른 거 하나는 레노베이션 업체의 견적 시공과 일당제가 혼합된 형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거든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이 두 번째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비용을 절감하고 싶었겠죠.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케이스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다 정리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 시공업자와 일당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자, 장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자재를 공급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견적을 내서 진행하는 레노베이션 공사에 비해서 자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자재를 공급하면서 레노베이션의 대부분의 공정에 관여하면서 시공 과정을 조절하거나 배울 수도 있다. 제가 이 케이스로 저희 집 레노베이션을 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재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당제로 본인들이 일한 그 급여만 받지 모든 자재는 제가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팁도 많이 주셔가지고 어디서 사는 게 싼지도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가서 사오고, 그리고 때로는 같이 가서 그분들이 많이 공사를 해보셨으니까 많이 거래를 한 서플라이어한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공급받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배울 수 있다 그랬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리얼터죠, 제가. 제가 쇼잉을 많이 다니고 집을 사고 팔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아무리 부족함을 느끼고 공부를 해도 집의 겉모습은, 그러니까 인테리어 그 외관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 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뜯어보지를 않았잖아요, 제가.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레노베이션 과정이 직업적으로 저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에 레노베이션을 따라가서 거기서 배울 수도 없고, 뭐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냥 얘기를 듣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많죠. 그런데 내 집을 내 마음대로, 내 돈으로, 내 자재를 사용하면서 레노베이션을 해보면 뭐 그것처럼 속 편한 게 없죠. 그리고 저희 집 레노베이션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제가 인건비를 드리는 거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또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레노베이션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집이라서 손봐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을 고친다 그럼 보통 베니티 바꾸고 샤워부스 바꾸고 토일렛 바꾸고
타일 정도 깔고 팔라이트를 바꾼다든지 이 정도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오래돼서 벽을 허물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2개, 키친 벽을 허물었더니 전기선이 오래돼서 전기도 선을 많이 봐야 했고 지나가다가 파이프를 툭 쳤는데 파이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 라인도 다 바꿔야 했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은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제가 일을 하면서 레노베이션 현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그런 자재들까지 제가 사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이 장점만큼 또 단점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잘못된 시공업자를 만나거나 집주인이 레노베이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시공 기간이 정처 없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공업자의 인건비 이외에 자재 공급과 같은 부수적인 모든 일을 집주인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참고로 레노베이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각각의 공정마다 각기 다른 자재가 필요하고 그 종류도 엄청나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사오라고 한 자재를 정확하게 구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여기 자재 얘기가 나오는데 오래전에 저도 나름대로 간단한 술이나 이런 것들은 홈데포에서 자재들을 사다가 제가 손수 하거든요. 나름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예전에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 레노베이션을 제가 했거든요. 카펫 뜯어내고 타일을 바르고 페인트 바르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벽을 뜯어내는 레노베이션 레벨부터는 그 필요한 자재라든지 툴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제 레노베이션을 시작하고 데몰리션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이제 필요한 큰 자재들, 덩어리가 큰 자재들이에요. 이 자재들을 사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럭을 빌려서 싣고 왔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당시에 저는 이것만 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바보처럼. 이 정도만 사면 나머지는 크게 들어갈 것도 없고 자질구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자재들이 계속 사용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드라이월이라든지 이런 큰 판넬을 제외한 밑에 이런 2x2라든지 기타 등등의 나중에 또 수시로 또 사다 날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재들을 사다가 날라야 돼요. 자,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건 뭐냐면은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드라이월 있잖아요. 벽을 세웠어요. 그럼 벽과 벽이 붙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머딩으로 이제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벽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샌딩하고 그 다음에 페인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머딩에도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시공하시는 분들을 제가 1단계로 고용을 해서 제가 자재를 사다가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사다가 나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류가 이렇게 많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재들을 사러 가고 사오는 이 과정도 시간이 많이 들 뿐더러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시공하시는 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도 꽤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시간 속에서 갈등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공하시는 분이 저한테 자재를 사오라고 한 거예요. 어떤 자재를 사오라고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꼼꼼한 그런, 정적으로 꼼꼼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자, 말씀하시는 거 사러 가서 홈데포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자, 원하시는 자재가 이거 맞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한 거죠.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오케이, 그거 맞다고. 그거 사오면 된다고. 제가 확인 사살까지 한 거죠. 그래서 자신있게 이제 그걸 사가지고 갔는데 가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제가 레노베이션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레노베이션을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다시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정색을 하면서 아니 이건 웃을 일이 아니다. 혹시나 제가 실수할까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확인까지 받아서 사왔는데 그게 아니다고 다시 사러 가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랬더니 하는 말씀이 아니 보여준 건 봤는데 보려고 휴대폰을 확대하다 보니까 요 중요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 가려져서 못 봤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색을 하면 앞으로 물건을 사오라고 어떻게 시키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물건 사오라고 자재 사오라고 시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 레노베이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나중에 이제 레노베이션이 이제 끝날 때쯤에는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홈데포라든지 자재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시공기간이 정처 없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공업자들은 일당제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돈을 받는 거예요. 오래 일을 했으면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자, 첫 번째 이 케이스처럼 레노베이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시공하는 경우는 일당제랑 다르게 이 업체가 견적을 내서 그 비용을 받고 언제까지 끝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을 내던 못 내던 간에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노베이션 업체는 최대한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당제 같은 경우는 뭐 언제까지 하든지 간에 매일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시공업자와 일당제로 계약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첫 번째로 와서 레노베이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시공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장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시공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정해진 시간에 레노베이션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시공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공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즉, 시공업체에서 견적을 내어 제시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시공업자만 제대로 만난다면 깔끔하죠.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자, 근데 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제대로 된 시공업자가 아닌 경우에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현장을 두고 시공업자가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제대로 된 시공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공사가 한두 끝도 없이 지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추가 견적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추가 견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더 이상 돈을 못 주겠다 이러면 그냥 두고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레노베이션 업계가 어떤 업체에서 하던 걸 그만두고 갔을 때 다른 업체가 다시 와서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두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 소재도 있고 일을 중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주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시공업자 분들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나가버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암담하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자, 실제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레노베이션을 위해서 철거를 해 보아야 정확한 시공 기간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변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공업자는 이를 고려해서 견적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이 견적 가격에서 모든 비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공업자는 견적을 냈으니까 이 가격 안에 시간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재도 본인들이 사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려고 하겠죠. 시간도 빨리 앞당기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저희 집 레노베이션 했던 것처럼 하다 보니까 벽이 허물어졌는데 허물어져서 보니까 전기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참여를 했으니까 전기가 문제가 있네? 그걸 알았어요. 그럼 전기선을 바꿔야겠죠? 플러밍에도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그것도 교체를 했죠. 근데 이 과정들이 다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그냥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전기랑 배관이랑 하다 보면 뭐 1, 2주는 후딱 가요. 그럼 몇천 불이 우습지 않게 또 날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견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싶으면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기를 건드리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레노베이션 업체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주인한테는 그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죠. 벌써 견적을 내서 돈 받았으니까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를 받고 또 중도금을 얼마를 받고 공사가 모두 끝나면 잔금을 받는 형태입니다만 자재를 그냥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가 있는데 자재 비용을 아끼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덮어버린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언제 그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덮어버렸다.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그럼 벽 다시 다 뜯어야죠. 그게 화장실이라면 샤워부스도 다시 다 갈아야 될 가능성도 있죠. 그거 다 간다는 얘기는 타일까지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몇만 불의 비용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죠. 추가로. 그래서 레노베이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시공할 때는 이제 이런 장점과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레노베이션 업체의 견적 시공과 일당제가 혼합된 형태인데, 자, 보시면 대부분의 시공업체들은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견적을 받아서 했을 때처럼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저렴한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당제로 했을 때처럼 공사 일정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사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복잡하고 고된 과정을 피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노베이션 업자보다는 집주인에게 유리한 형태죠. 여기 보시면 따라서 이렇게 견적 시공과 일당제가 혼합된 형태는 집주인이 레노베이션 경험이 많아서 자재 조달은 물론 웬만한 시공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경험자일 때 적용이 되고, 또한 시공업체와 친분이 있거나 집주인과 시공업자가 서로 경력과 필요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 관계가 형성돼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집주인과 시공업자가 일적으로 이제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레노베이션과 관련돼서 아는 것도 많고, 특히 레노베이션을 필요로 하는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시공업자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시공업자는 집주인의 소개를 받은 분으로 인해서 고객이 생기겠죠. 물론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되려면 집주인과 시공업자의 사이에 강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신뢰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분이나 강화한 신뢰 관계가 있다면 집주인이 시공업자한테 새로운 손님을 소개시켜 주니까 시공업자는 고맙고, 집주인이 레노베이션도 잘 알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공업자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레노베이션 업체가 지원해 주니까 서로 윈윈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번째 혼합된 단계는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많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면 결정해야 할 시공업자와의 계약 형태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자, 여기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이게 일반인 분들에게는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더 정리를 했는데, 자, 보세요. 자, 2x2, 2x4, 덧방, 코킹, 머딩, 징징이, 샌딩, 그라우트, 알렉스, 테이블소,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레노베이션 현장의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열한 이 몇 가지 용어들 중에서 절반도 본인이 모르겠다. 그러면 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형태 중에서 첫 번째인 레노베이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시공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자, 지인에게 소개받은 시공업체라는 신뢰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소개를 넘어서서 간접적으로라도 시공 결과가 확인되는 시공업체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은 1년 넘게 레노베이션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교회 지인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했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공사가 끝이 안 나요. 잘못돼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수정도 안 되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개선되지도 않고, 돈은 벌써 어느 정도 지불했는데 진전이 없어요. 이제 그나마 저처럼 공사를 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었던 분들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살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런 시츄에이션이 계속 지속된다? 그럼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병 생기죠. 사람이 병이 생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혈압이 없는 사람인데 레노베이션 하면서 혈압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레노베이션 업체 선정을 정말 검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린다면, 자, 레노베이션은
보면은 집주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주택의 가치를 올려주죠. 그런데 많은 시공업자들을 보시면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더 멋진 인테리어를 하라고 많이들 권유를 하세요. 사실 이건 당연하죠. 레노베이션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레노베이션을 더 멋지게 하면 할수록 그분들은 수익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수익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분은 그쪽에서 전문가다 보니까 더 제대로 된 더 멋진 인테리어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해당 주택의 위치나 사이즈나 동네 분위기, 그 해당 주택의 기본적인 자산 가치에 따라서 레노베이션의 수준이 적절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최고급으로 럭셔리하게 레노베이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소득 수준이 낮거나 그 주택이 단독주택도 아닌 타운하우스인데 조그매요. 거기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레노베이션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주택을 판매하려고 할 때 투자한 만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쇼잉을 가면 그런 집들이 의외로 많아요. 쇼잉을 하다 보면 이제 레노베이션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재를 다 뒤죽박죽 섞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방에서는 검정색 계통 타일을 썼고 아니면 라미네이트를 썼고 이쪽 방에서는 밝은색 라미네이트 플로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재를 사려서 다니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남은 자재들을 싸게 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조화롭지 않게 레노베이션 한 경우,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 집은 아무리 레노베이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죠. 또 하나는 집의 가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레노베이션을 인베스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거나 집이 작다면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또는 라이프 스타일은 그런 레노베이션이 중요하지 않죠. 그냥 심플하고 깨끗하고 편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레노베이션을 오버 인베스팅 했으니까 나중에 팔려고 할 때 그런 집을 살 사람들은 그런 레노베이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동차 살 때가 좀 비슷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그렇지만 무슨 기능이 추가되고 어떤 옵션이 붙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것처럼 레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좀 더 나은 자재, 좀 더 조화로운 자재를 사다 보면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레노베이션 하시는 분이 이건 이 정도 자재는 해야 돼요 고 해당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어필하시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 수밖에 없죠. 그 외에도 수많은 초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제 얘기는 그분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잘 추천해 주시는데 레노베이션 업자분들의 의견 이전에 집 주인인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택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본인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레노베이션 업체를 선정한다면 제가 경험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공유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